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최경환 의원입니다. 흔히들 평화를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평화 지키기, 평화 유지 단계, 평화 만들기, 평화 조성 단계, 평화 세우기, 평화 구축 단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단계 평화 지키기는 안보 강화와 전쟁 방지입니다. 이를테면 군비 증강과 한미 동맹과 같은 것으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화 정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그런 단계에서 살아왔습니다. 2단계 평화 만들기는 적대 정책을 완화하고 군사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 충돌 방지 장치를 만들고 군사 정보 교류, 공격 무기 후방 배치, 군비 감축 등을 포함합니다. 3단계 평화 세우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체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상호 적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군비 경쟁과 안보만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까? 4.27 판문점 선언, 6.12 북미회담, 9.19 평양 공동선언,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 과정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까지는 몰라도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또 국민들을 믿고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분야 협력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드는 협력입니다. 일부 보수 세력들이 퍼주기 비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협력입니다. 자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좋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한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고 속도가 문제입니다. 모든 경업 사업들 비핵화 진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철도 문제만 해도 제가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에 의하면 철도 궤도형 기관차나 신호설비, 차량 이것은 제재 품목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지조사 착공식 가능하겠죠. 자재가 설비가 올라가는 그런 철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공동조사만 해도 2, 3년이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대규모 장비가 올라간다든가 대규모 공사를 하기에는 제재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이 비핵화의 진전, 완전한 비핵화에 따라서 경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은 정말 개성공단 문제나 재가동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은 어느 단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단계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에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25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발표문에 저는 좀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상응조치와 북한의 비핵화가 별개가 아니라 연동된다는 것이 한미 간에 확인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 합의가 앞으로 어떤 함의를 내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협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 있고 난 후 또 비핵화 초기 단계 이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라도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밟고 우리가 경협을 바로 시작하는 남북이 합의한 경협 사항을 제재 외의 사항으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시간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가시화된다면 그 문제도 필연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사항이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느냐 여부 또한 안보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말씀밖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총리께서 안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핵화도 그렇고 군축도 그렇고 전부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당면한 목표를 두고 그걸 강조하셨던 모양인데요. 그 말씀은 총리로서도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당면 목표는 평화에 두고 있고요. 평화를 이루려면 비핵화가 필수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를 구축해 가다 보면 통일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당면 목표로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남북 평화 시대, 군축 시대에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게 그거라고 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살면 되지 무슨 통일이냐. 우리 젊은 친구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평양 선언에도 통일 방안 합의는 없었습니다. 또 협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15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도 이해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평화만 있으면 됐지 통일까지 이야기를 있느냐 하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남북의 통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갈 때도 아주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의 충정을 잘 알겠습니다. 통일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 모두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로서의 통일은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그런 점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때 노벨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부여할 때 노르웨이 시인 한 분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물방울이 용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6.15 그 첫 물방울, 지금 큰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6.15가 이룩한 그 첫 물방울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6.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 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요. 좀 약간의 역사적인 축적이랄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통일에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법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4일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오늘 18일째 됐는데 진상조사위원회조차 출범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은 다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조사 기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허송세를 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당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명이 추천된 위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위원을 추천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그런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 9분 가운데서 의장 추천 1분, 또 여당 추천 4분은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만 야당 추천 4분이 없어서 야당 추천 다른 분 다 했고요. 자유한국당만 3분 남아 있습니다. 네. 9명 중에 6명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개문 발차를 할 것인지 조금 더 국회 측과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감사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입니다. 예, 먼저 제 질문하기 전에요. 아까 그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께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를 언급하면서 현대가 5억 불을 줬는데 그 중에 1억 불이 남북 정상회담 비용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북성 특검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5억 불은 현대에 아까 이야기한 7대 사업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예,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남북교류 평화 화합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광주에서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경기인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예. 그게 북한 팀의 참가, 응원단의 참가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평양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정상 차원의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제 차원에서는 북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부 장관도 함께 가서 북측에다가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그 전에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측에다가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 서울 공연과 일부 지방 공연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일 가을이 왔다 공연이 광주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수영대회에도 자연스럽게 참가가 연계되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지방 공연 문제, 광주 공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역시 그 북측 예술단 우리 남측 방문 공연 관련해서도 서울 외에 다른 지역도 좀 희망하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북측에다 분명하게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광주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네, 됐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님. 네. 장관님, 올해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주년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네. 장관님 참석하십니까? 제가 일정상 안 돼서 1차관이 대참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핵화 문제가 가닥이 잡히고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가 가시화되고 하면은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급격히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이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절호 기회다. 그래서 비핵화 국면이 진전된다면 일본도 북한과 수교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 역시 일본에게 식민 지배 보상과 경제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리 한국 정부도 이런 역사적 국면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큰 그림, 좀 그랜드 비전을 그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일 관계 개선과 함께 한일 관계의 전면적 회복을 비전을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한일 관계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엘리제 협약과 같은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는 목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자 그런 기회로 활용하자 하는 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양국 간 그 과거사 문제로 민감한 그 현안을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실질 분야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계속 경주 중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협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한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 미국 쪽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그 비용을 분담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전략자산 전개 등 그 작전 비용도 분담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분담금이 기본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 안정적 주둔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전략자산은 주한미군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병력이기 때문에 비용 분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저희로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전략자산은 괌에 있거나 본토에 있지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 비용을 분담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그 이견이 있습니다만 7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견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주신 부대 의견도 있고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렵지만은 합의를 또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입장을 가지고 분명한 우리 입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 터전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해 놓은 마당에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전략자산, 또 핵추진 잠수함, 이런 그게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 이건 명백히 엊그제 맺은 평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정신하고 분명히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분담금의 기본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계속 그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최근에 여러 가지 외교 부분 정책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외교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국제사회는 과연 이게 되겠느냐, 비핵화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잘 느끼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유럽도 의견이 그렇고 있습니다. 일본도 네.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다양한 의견 정도가 아니라 네. 이런 진행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우리 외교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너무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는데 활동이 약해요. 장관님도 제가 볼 때는 전혀 국제 여론을 선도해 나가고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16개월 정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해외 언론 인터뷰를 몇 번이나 했냐 물어봤더니 16번 하셨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셨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모셨죠? 네. 어떻게 하시던가요? 굉장히 자주 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절박한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얼마나 우수한 기구도 많고 인재들도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저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평양 안 가셨어야 된다고 봐요. 워싱턴에 계셨어야 돼요. 거기서 워싱턴에 보수적인 여론들과 인터뷰도 하고 해서 여론을 좀 잡아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평양을 대통령을 모시고 갔다 온 것은 참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평양의 실상을 제 눈으로 저는 보고 평양도 중요하지만 네. 국제사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싸늘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단계적 군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평양 선언에서 군비 통제, 초보적인 군비 통제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군비 감축, 군축 시대로 들어갑니다.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군비 감축, 실제 병력을 줄이고 탱크를 줄이고 비행기를 줄일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 감축 부분은 현 시점에서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 군비 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운용적인 군비 통제와 구조적인 군비 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평양 선언하면서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은 운용적인 군비 통제에 일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먼저 비핵화부터 해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는 단계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신뢰 구축이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시점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예. 그러나 실제 평화 군축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시대가 오면은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나 교육이나 생산력 있는 거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군의 기념사에서 국방계획에 대해서 국방계획 2.0 5년간 몇 조죠? 270조 드리는 국방계획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국방계획은 시대적 요청, 두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획 방안을 찾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계셨죠? 네. 저는 시대적 요청은 군비 감축, 평화 시대를 말씀하신 거고 국민 눈높이는 아까 이야기한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 교육 그런 비용에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국방개혁 2.0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안보 상황이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 그리고 재해, 재난,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인 위협, 또 사이버 위협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그런 전방위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계획 2.0에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담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이 비핵화 이런 것들을 강력한 우리 국방력으로 힘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유념하면서 어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대 최초로 체계적인 평화론을 구축한 에라스무스는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평화도 어떤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돈을 주고서라도 평화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대가인 요한 갈퉁은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훨씬 값싸고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 군축의 시대,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단 고착의 평화가 아닙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 시대에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